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새해 첫날 저녁 9시 라이브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고도 의미 있게 그리고 내용을 좀 꽉 채워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1부는 우리 김한 기자님 모시고 주요 쟁점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2부는 새해를 맞이한 만큼 조금 더 위로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마음들을 잘 다스려야 하나 그런 시간으로 채워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부 함께 해주실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기자님 새해입니다. 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방송 와가지고 우리 피디님이랑도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원래 새해 하면은 네. 되게 지난 1년이 어땠나 그리고 이번 해는 어떻게 보내야지라는 이런 계획도 짜고 하는데 그런 게 없이 너무 정신없이 좀 네, 뭔가 맞이해버린 것 같아요. 희망을 갖기에는 뭐 연말에 있었던 이제 비행기 참사가 너무 이제 큰 맞아요. 슬픔이었고 뭔가 맞아요. 포부를 갖기에는 지금 뭐 나라 상황이 너무 어수선한 그렇죠. 상황이라 진짜 뭐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어제 같은 그런 날들이어서 저도 올해만큼 새해가 되는 거에 별 감각이 없는 때가 없었던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이제 또 연말 분위기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낼 수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려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연말 분위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딱 그게 맞다고 네. 느껴지는 게 원래 12월 정도 되면은 송년회하고 네. 지인들 만나고 이러면서 야 한 해 진짜 다 갔구나 이런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왜 연예대상은 걔가 받는 거냐, 뭐 네. 연기대상은 왜 이렇게 나눠주는 거냐 이런 얘기도 야.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거조차도 지금 할 수 없는 분위기고 이제 안 하는 게 맞는 상황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모두가 약간 좀 집단적인 우울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12월 3일부터 계엄을 그러니까요.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12월 한 달이 어제 기자들도 다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제 말하자면 비현실적인 한 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3일날 계엄으로 시작을 해서 탄핵 소추안 2번을 맞이하고 탄핵이 되고 근데 여전히 그 내란을 일으켰던 사람은 잡혀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행기 참사, 제주항공 참사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너무 모두에게 그 참혹했던 12월이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니 그래서 원래 저희가 그 준비한 그 내용들이 네. 순서로 좀 있었는데 그 전에 방송 직전에 야 우리 제작진 분들이랑 다 같이 좀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뭐냐 윤석열이 메시지를 냈는데 요 과정을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뭔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네. 왜 저런 메시지가 나왔나. 여러분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하고 있을 때 대통령실로 부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김대남 사건 네네. 얘기하면서 네. 그때 뭐 관저로도 불렀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네. 직접 연락도 많이 했다 주고받았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냥 가까이 지내고 유튜브 보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정부 요직에도 앉았었어요. 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김채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자리에 네.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공무원들의 교육을 총괄하는 자리죠. 뭐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 이때 이 사람 이 자리 갈 때도 좀 이슈가 있었죠. 말이 많았죠.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그쵸. 말도 안 된다고 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우 유튜버를 막 신봉하고 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가려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가장 부적절한 자리에 사실 임명을 한 사례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12월 27일 날 27일인가 하여튼 12월 말에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네, 사직을 했죠. 뭔가 답답함을 못 견디셨나 봐요. 그러면서 12월 27일 자기 유튜브에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공직자의 신분을 벗어나 자유롭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더 자주 만나고 제 생각 기탈 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I'm back 이래요. 네. 진짜로 김채원이 I'm back 이래요. 내가 돌아왔다. 네, 그러면서 나온 발언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짐승에 바로 비유를 하면서 이들이 인간인지 짐승인지 누가 대답 좀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가짜 뉴스에서 지켜야 한다. 이런 발언들을 유튜브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12월 30일에는 윤석열의 계엄을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의 노력이 어떻게 내란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발언들을 하고 어제는
우리 국민 모두 깨어나서 감시하고 항의하고 외치며 부르짖어야 한다. 모두 모여서 항의해야 된다. 뭔가 모으는 듯한 네. 이 극우 세력들을 모으는 듯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요. 야,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윤석열이 요직에 앉힌 사람이고 그만두자마자 메시지를 굉장히 쏟아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오늘 네. 윤석열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까 보여드렸고 다시 한번 네, 보여주시죠. 사인이 담긴 편지가 전달이 됐다고 하죠. 그 구구 집회에 참가하는 참석자들한테. 이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네. 이 윤석열이 이 메시지를 집회 지금 극우들이 모여 있는 그 집회 장소에 전달을 했고 이 전달한 거를 석동현 변호사가 가지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뭐 이런 네.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홍철기 TV라는 뭐 유튜브 채널에서 이게 뭔가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체포해야 된다. 체포 말고는 지금 다른 솔루션이 없다라는 생각이 거듭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극우 유튜버들의 행태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내란 선동으로 이제 볼 수 있는 행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계에 대한 이제 체포를 앞두고 있는 정국인데 이 내란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선 내란 잔존 세력들, 내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세력들, 이 세력들에 대한 어떤 단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선택에 의한 것으로 또 뭐 대통령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정도의 문제로 축소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관용 없이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메시지 한번 쭉 보세요. 이게 길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뭐 애국 시민 여러분으로 시작을 네. 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뉴스를 진짜 안 봐. 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야. 그리고 이거를 공개한 게 홍철기 TV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커뮤니티에 뭐라고 올렸냐면 단독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애국자들에게 메시지 유튜브 시청 중. 이야. 그러니까 살고 있는 유니버스가 달라요. 그래서 우와. 집권 뭐 1년차 때도 많은 이제 말하자면 기자나 평론가들이 제발 조중동이라도 좀 읽어라. 차라리 유튜브 그만 보고 신문을 읽어라. 그 과거의 보수 정부 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중동만 보지 말고 신문을 좀 다양하게 봐라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집권 초기부터 신문 조선일보라도 좀 읽어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오늘 나온 메시지를 보면 그런 얘기가 허튼 얘기가 아니었다는 게 나오고 지금 쓰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어떤 거였습니까? 계엄 해제하고 난 이후에 본인의 거취를 당에게 그때는 맡기겠다고 그래도 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비판했었죠? 왜 당에 맡겨 그걸 국회에 맡긴다고 표현을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때 당이었는데 지금 오늘 나온 메시지 보면 당도 이제 버린 거예요. 당도 없고 여기 이제 광장에 나와 있는 태극기 흔들고 계신 분들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저 표현에 따르면 주권 침탈 세력 아니면 반국가 세력이다. 지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뭐라고 논평을 하기도 이제 너무 그 멀리 가버렸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봤거든요. 그 실제로 네.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 봐봤어요. 그 발언이 어떻게 되냐면 그 올라가 있는 사람이 마이크 잡고 여러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유튜브 보고 계신답니다. 막 앞에서 와 뭐 이래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게
참 괴기스러운 장면이에요. 괴기스러운 장면이고 괴기스러워 정말로.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진지하게 부정선거 때문에 자기네가 선거에서 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노상원 같은 양반은 내 사무실에 방망이를 갖다 놔라 노태양은 내가 직접 손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방식의 사고가 가능한가라고 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저 편지와 저 편지가 발표되는 형식 그리고 저 편지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이제 말하자면 그 사고 방식이 어디에 연유하는지가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아우 뭐 가치도 없고 아이고 정신 나간 것 같아요라고 하기에는 네.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윤석열이 저런 행동을 함과 동시에 이 극우 유튜버 쪽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발언들이 심지어 너무 무서운 게 전광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젠데 한남동으로 수도권에 있는 분들 총 집결해달라. 1천만 명이 모여야 한다. 그리고 극우 유튜버 다른 사람은 죽창, 새총, 쇠 파이프를 확보하고 LPG 가스통으로 방어진을 쌓자. 이런 발언들을 해요. 네. 근데 이거를 내란 선동입니다. 내란 선동이 선동이잖아요. 내란 선동이죠.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 굉장히 북돋아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시급한 건 그 해외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외신들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민주적 회복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민주적인 발언들, 그 다음에 체제 위협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정당한 사법 절차 집행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적 회복성을 갖고 있고 정상적으로 통치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 첫걸음이 바로 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하는 겁니다. 맞아, 이거 체포는 진짜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체포 이야기는 좀 이따가 네. 저희가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돼요. 체포 이야기 잠시 후에 금방 할 거니까 그 앞에 이제 내용 네. 이제 쟁점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가보자면은 최상목 권한대행부터 나온 보도들이 있으니까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은 했습니다만 뭐 2명만 했고 네. 그런데 오늘 일단 새해를 맞이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래도 일정들을 해 나갔습니다. 네. 사진들이랑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군부대 방문을 해요. 여기가 김포 해병대 2사단인데 여기 전방 초소를 방문해가지고 그래도 할 건 다 하네. 군부대 방문해서 저 사진도 지금 나왔고요. 네. 또 하나 사진 이제 뭐 장병들 경례 최상목 군대 안 갔다 왔나? 저 사람 근데 그 경례가 안경 쓰면 이렇게 여기 네. 끝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경례를 하셨네요. 이렇게 딱 네. 안경 쓰면 이렇게 네. 되는데 어쨌든 뭐 이런 행보를 이어갔고 그리고 현충원 참배도 했습니다. 현충원 참배와 함께 방명록에는 이렇게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최상목. 근데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 안정에 온 힘을 다하려면은 기회가 사실 완벽한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기회가 있었죠? 헌법재판관도 완벽하게 아. 임명을 하고 네. 안정을 위해서는 내란 본특검도 빨리 출범을 시켜서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최상목 대행의 행보는 지금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전서열 순위가 확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실 한 달 전까지면 12월 2일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밑에 공무원들이 관성적으로 잡는 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부대 방문이라든지 이거를 근데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그 안 좋게 보잖아요. 그렇죠. 왜 저런 거라냐? 뭐 대통령 권력 노름에 취한 거냐? 뭐 이런 댓글이 당장 달리는데 사실 저 자리에 가면 밑에 공무원들은 다 그걸 준비해 오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권한대행 의전서열 첫 번째가 됐으니 이런 거를 하시죠라고 이제 해서 한덕수 대행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황교안 대행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챙기는 게 무슨 안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충원 참배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일정들을 좀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상목 부총리 체제에서 민주당이 부글부글하지만 탄핵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장되는 거에 대한 우려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상목 지금 부총리도 그 논리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존재 기반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헌재 재판관 2명 임명도 본인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위헌적이고 법률적인 꼼수라고 법적 꼼수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임명되지 않은 한 분이 행정심판을 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외국에서 볼 때 한국이 계엄이 났어도 해제하고 절차에 따라서 사회가 회복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 아직도 뭔가 불안정한가 보네. 저 헌재에서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을 해소하겠다라는 차원의 임명이라고 이제 그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소치를 맞춘다. 이렇게 이제 최소치는 맞추겠다. 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소극적 결정이냐 적극적 결정이 아니냐. 오늘 최상목 부총리도 그 발언을 했다는 게 알려졌는데 월권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월권적이에요. 3명 중에 2명을 임명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한 명은 안 하고 그냥. 그렇죠. 그건 어떤 기준도 없고 그렇죠. 어떤 근거도 없는데 그런 월권적인 선택을 한 이유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게 경제를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근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선택을 한 거고 지금 뭐 그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 거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어쨌든 한 명 임명 안 한 거를 우리가 뭐 말도 안 되고 한다는 거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뭐냐면은 여야 합의를 꺼냈는데 합의가 이미 된 거잖아요. 네.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그 와중에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거 여야 합의 가능성은 있냐 뭐 이런 얘기 그래 질문을 하니까 야당과 협의할 생각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한 명 임명 안 한 거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헌재에 청구를 하면은 헌재에서 그걸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강제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제성의 여부와 별개로 실효성의 문제가 또 있어요. 실효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최상목 대행의 선택은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파행되는 거는 막아줄게라는 선에서 최저치 합의를 한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무회에서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결정은 본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그 가처분이 됐던 행정심판이 됐던 헌법쟁의가 됐던 어떤 방식을 하더라도 이건 3명을 임명을 해야 돼요. 법정의 결론은 시간이 나더라도.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선택을 해서 양쪽에서 모두 욕을 먹고 있고 법적으로도 행위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행위가 됐지만 최상목 부총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내가 헌재가 파행되는 건 막았다. 그것만큼은 막았다. 거기까지가 내 역할이다. 뭐 아마 이런 정도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거를 한덕수는 못했던 거 아니냐. 근데 나는 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추정해 봅니다. 그렇게 해냈다라는 책임감을 가질지 모르겠지만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방팔방에서 욕 먹기 시작하니까 급기야 눈물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나도 관두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요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지금 이거 하극상 엄청난 아니 저는 하극상보다 뭐 어떻게 왜냐면 이거 정리를 하고 이제 좀 공모회의가 여쭤보자면 시작이 됐는데 비공개로 전환이 되자마자 몇 명이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거를 어떤 누구랑 협의를 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어느 쪽이랑 협의를 한 거냐 이렇게 물어봐서 최 권한대행이 혼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니까 김태규 방통위원장 이분도 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참석자가 아니라 배석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뭔데? 이 사람이 이거를 국무회의를 의견도 안 듣고 결정하는 거는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처사다. 총리도 이걸 못했다 한덕수도. 근데 네. 왜 이걸 했냐 이러면서 약간 고성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은 내가 한 일이 무리한 일이라는 것은 잘 안다. 이 무한공항 사건만 아니었어도 이미 나는 사직하려고 했다. 나도 사직하고 싶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이 어떤 역할을 원포인트, 투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지를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분이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얘기한다라는 게 그렇죠. 상당히 우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운영돼야 되는 게 법에 보장된 방통위의 위상인데 이걸 합의제 기구로 운영한다라는 이 민주적 정당성을 지난 2년 반 동안 깡그리 무시해온 게 윤석열 정부고 그 대표적인 그래서 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게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이거든요. 근데 김태규가 사직서 내고 없어지면 거기 아예 빵명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야말로 민주적 정당성과는 전혀 없는 처신을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몰아 세워서 한다라는 게 근데 약간 이면을 생각해 보면 이 얘기는 왜 흘러나왔을까요? 이걸 우리가 보도로 접하게 된 네. 어떻게 접하게 됐을까? 비공개 회의로 전환이 된 건데 국무회의
장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내용이 흘러나온 거. 저는 이거는 최상목 측의 그 플레이라고 봅니다. 어떤 의도로 그러면은 이 플레이를 했을까요? 지금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는데 어. 내가 이렇게 고립되고 외로운데 고독한 결정을 그래도 한 거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내가 이거 2명 임명을 해서 이 헌재가 기능이 마비되는 거를 살려놓지 않았냐. 그러니까 쌍특검 내가 거부하고 뭐 이런 거는 내가 이런 국무위원들 데리고 어떻게 그걸 하겠냐. 이거를 보여준 게 아닌가. 그리고 오늘 이 기사가 붙어서 그 기사가 엄청 나왔어요.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 맞아요. 계엄에. 그러면 그건 또 누가 저는 그거는 100% 최상목 네, 측이라고 그거는 봤거든요. 어쨌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본인들이 지금 어쨌든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맞아요. 그 방금 언급해드린 서명 관련된 기사는 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거잖아요. 최상목이 내가 네. 이거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 말렸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서명 안 하니까 다 안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다들 서명 못하는 그 시작점을 끊었다. 뭐 그런 거죠. 이런 예를 들면 뉘앙스잖아요. 최대한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한을 활용을 해서 그 계엄을 비상계엄을 막는 행위를 했어야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덜 수 있는 건데 사실 그 행위는 그 자리에 참석한 11명 아무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최 권한대행의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서명을 하지 않았고 내가 서명을 하지 않으니까 다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은 그냥 이게 하나의 사건처럼 지나가는데 나중에 재판에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한 국무회의를 밟은 게 절차적인 합법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갈 거예요. 네. 그러면 국무위원들의 사인이 안 했으니까 이 국무회의는 절차적으로 합법적이지 않았다라고 되면 이 계엄 자체를 선포한 과정이 불법성의 그렇죠. 혐의가 더 짙어질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포석을 놓은 거기 때문에 윤석열 내란 피의자 윤석열 측 입장에서 보면 오늘 무슨 뭐 편지 쓰고 태극기 집회에 환호에 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나서 사실 어제 또 하나 다뤘던 게 저희가 전달해드리고 대통령실에서 네. 최상목한테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를 했었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반대를 했다. 그리고 임명하고 나자마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되어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일방적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다루면서 우리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없는데도 얘네가 뭔데 권한대행한테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세게 냈지? 했는데 오늘 이거와 연결되는 하나의 이슈로 이제 참모진들이 다 뭐 사의 표명하고 네. 그랬잖아요. 일단 뭐 사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의 근원이 뭡니까? 대통령이 여전히 관저에서 핸드폰 들고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당연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을 거고 본인의 방어, 지금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지시하고 논의하고 이러고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의 연장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비극적인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도 오늘 내란 피의자 윤석열의 편지에서 보듯이 이분은 내가 그래도 대통령까지 지냈는데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안 되지 국가가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 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지금 본인의 행위에 대한 강변하는 거 본인이 체포되는 걸 막는 상황 본인의 재판 결과가 유리하게 나올 수 있는 구도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지금 거의 뭐 집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정상적이면 그래도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최상목이 이제 나라 행정고시 봐갖고 공무원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인데 물론 뭐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안종범 수첩 때문에 애도 연루되고 뭐 이런 분위기긴 합니다만 이 사람이 보기에도 이 행태가 이 말이 안 되는 행태고 오늘 저는 대통령실이 그것 때문에 사의 표명했으면 일괄 수용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이? 네. 왜냐하면 안 하겠다고 하는데 뭐 그걸 붙잡아둬서 뭐 합니까? 대통령도 없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진실 공방을 또 심지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진석은 나 사의 표명했다. 그리고 사의 표명 지난번에 비상계엄 끝나고 한 거 아닙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쭤보고 네. 싶은 거야. 그때 사의 표명이랑 네.
지금의 사의 표명이 다른 결인가 아니면 같은 결인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때는 항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비서진들이 집단적으로 무슨 입장을 낼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이 일이 불쾌하다는 거를 언론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의 표명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말하자면 예전에 전두환이 골목길 성명 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 행패 부렸듯이 행패 부리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의 표명은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거에 대해 뭔가 반대하는 뉘앙스였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반대라기보다는 같이 그러니까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였는데 막지 못한 책임을 그러니까 지겠다. 그게 막지 못했다는 책임이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인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는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표들을 낸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고 떠나버린 거죠. 근데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건건이 사안마다 지금 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야, 근데 그게 그냥 본인의 주체적인 판단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윤석열과도 커넥션이 관저에 계신 두 분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겠죠. 두 분이랑 네. 두 분이랑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입니다. 대통령 네. 비서실에서 지금 80에서 100여 명 정도 그만뒀다고 하는데 지금 다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더 강성인 사람들 아닐까요? 예를 그렇죠. 들면 최소한의 내가 여기서 내 커리어를 챙겨갖고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 아닐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저 워딩이 점점 세지는 것처럼 점점 더 강한 대통령 보위 논리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내란 요구 진상 규명하겠다고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특위 이제 출범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사의 표명한 이자들이 다 출석을 해야 되는 그렇죠. 과정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최상목은 또 잡고 있단 말이에요. 네. 좀 더 해주셔야 됩니다. 나가지 마세요. 국정조사를 파행을 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사표를 냈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버틸 수가 있고, 근데 이 모든 것과 이 국정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 국정조사는 사실 공무원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부르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형식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규정력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저는 분기점은 그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라고 봅니다. 아, 분기점은 체포다. 그러면 지금 그만두는 거는 이 참모진이 윤석열 끝났다 그만두자 이것보다는 국정조사 일단 피하고 최상목한테 항의도 정하고 행패도 부리고 뭐 이런 집단 행동을 하는 차원이 더 강해 보이는 거죠. 아직까지 윤석열을 버리는 듯한 느낌이 안 들어서 더 그게 좀 근데 뭘 믿고 저러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뛰어내리긴 늦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뛰어내리기는 늦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의 표명한 게 신원식 안보실장도 사의를 표명 같이 한 건데 우리가 그 방첩사 체포조 그 카톡 많이 다뤘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안보실장님 초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신원식이 그러니까 그 안보실장이 방첩사에도 안보실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지 신원식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확인은 필요한데 신원식 안보실장도 이 계엄에서 본인은 계엄파가 아니다, 나는 용연파가 아니에요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자유롭지 않죠. 그렇죠. 네. 우리 제작진 또 바로 찾아주셨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그러한 와중에 처음에 다뤘던 윤석열은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아직까지도 여론전, 이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한 윤석열을 체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동아일보 단독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다뤄보자면 윤석열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계속해서 미리 계엄을 언급하고 만나고 이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폭탄주가 조금 더 추가돼. 지난해 6월이죠. 삼청동 안가에서 만났다는 거고 6월에 이제 김용현, 여인영, 곽종근, 이준우 지금 이제 이 계엄 세력의 핵심들이죠. 이 계엄의 핵심 임무 종사자들이 모두 모였는데 당시에 이제 여인영이 곽종근하고 여인영은 3월에도 만났었다라는 거잖아요. 김용현과 같이. 맞아요. 곽종근이랑 이준우에게 그 삼청동 현대미술관 지하주차장으로 오라. 그러니까 그 안가가 그 삼청동 현대미술관 그 길에서 올라가서 좌측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모종에 만나서 예를 들면 출입 차량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차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청동 현대미술관으로 오라고 했던 것 같고 아마 이 정도 레벨에서는 여기로 오라 그러면 어디 가는지를 아마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윤석열이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시간 가까이 이제 소맥을 말아 마셨다라는 거고 그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분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최근에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믿지 않았었는데 이 정권의 본질은 술과 무속이다. 술과 무속이다. 예.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던 사람이.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그래서 뭐 이 삼청동 안가를 바 형태로 바꿔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다라는 얘기도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10월 1일날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했는데 그 행진 뒤에도 대통령이 김치찌개 식사를 준비했다고 언급하면서 이 멤버가 그대로 모였고 이때도 비상대권이 언급됐다는 건데 이 비상대권은 굉장히 예전에 있었던 법리적 용어예요. 비상대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용어 자체가 지금은 법률에 이 비상대권이라는 용어가 아마 없을 겁니다. 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근데 윤석열이 김용현 그 전 장관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보면 계속 비상대권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비상조치 이게 맞아요. 다 지금 현재 법률에 없는 용어들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그러면 언제적 법률에 갇혀 지내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김용현 영장 청구서에 보면 그 표현이 재밌잖아요. 그 여인형이 김용현에게 자기는 그래도 비상계엄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김용현이 그 얘기를 하다가 그거 갖고 다니잖아요. 네. 여인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관저에 가서 대통령이랑 술이나 한잔하자. 맞아요. 아니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로 말하면 야 너랑 나랑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가갖고 성렬이 형 만나고 소주를 한잔하자 뭐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러고 들어가서 오후에 관저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도 뭐 때려 마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 술자리에서 했던 얘기를 갖고 지금 지금 국가 경제에서 사라진 돈이 100조가 넘어요. 이 한 달 사이에 우리가 지금 100조? 예.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체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이 왜냐하면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법원에서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을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는데 뭐 일단 경호처에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영장 집행 방해하면은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법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경호처에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죠. 바리케이트 철문 치지 마라. 그리고 문 잠그고 있지 마라. 우리가 가는데 니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장에 그 내용까지 받아놨어. 예외정을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네, 법원에서 우리 영장에 보면 니네 그거 하는 자체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볼 거야 우리. 이 얘기는 니네 다 체포할 수도 있어. 이 얘기를 정중하게 한 거죠. 정중하게. 네. 그리고 이 영장이 압수와 수색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관저 구조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지금 경호처가 어떻게 시비를 걸 수 있냐면 체포영장을 오케이 사람에 대한 구금영장이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갈 수 있어. 근데 우리 대통령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저 좀 수색해 볼게요. 그건 안 돼. 그거는 국가보안안보상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 문 바리케이트 안 쳤고 문 열어놨어. 니네 왔어. 대통령 체포해 가세요. 근데 우리 대통령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럼 뭐 저희가 수색 좀 해도 될까요? 수색은 안 된다니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경호처에서. 왜냐하면 수색은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관저 구조를 모르잖아요. 관저는 사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 지명수배 얘기했나 보네.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입니다만 시나리오입니다만. 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관저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시설이고 예를 들면 어디에 지하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근데 다만 오동훈 처장이 오늘 분명히 밝힌 거 우리 집행한다. 그리고 집행하는데 일부 저항하더라도 우리 물리력을 써서라도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다만 그거를 최대한 예의 있게 하겠다. 예의 있게 하겠다. 뭐 그런 이제 차원의 얘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환 기자님이 또 취재를 해보셨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이게 유효기간이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1월 6일까지인데 언제 체포할 거냐. 저는 내일 오전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오늘 1월 1일이라서 사실 오늘 가는 게 맞는데 오늘 1월 1일이니까 오동훈 처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를 지킬 것이다. 이 얘기를 오늘 굳이 1월 1일 출근하면서 도어 스태핑을 따로 잡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내일 오전 중에 그 영장 집행을 할 거라고 보고 내일 오전 중에 그 영장 집행이 한 번에 집행이 될지 아니면 어떤 뭐 저항이라든지 상황이 발생을 해서 집행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6일 안에 그러니까 내일 집행을 시도를 하고 내일 집행이 되면 이제 말하자면 체포가 되는 거고 그렇죠. 내일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다시 2차 집행 시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하는 계획,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일단 첫 번째 디데이는 내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디데이는 내일이지 않을까. 근데 뭐 이것도 취재는 하셨겠지만 그대로 안 흘러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공수처 입장에서 더 좋은 그림은 네. 그냥 오는 거예요. 윤석열이 네. 그러니까 여전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가능성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이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서 무슨 경호처 직원들이랑 몸싸움을 벌이고 뭐 이런 모습보다는 그냥 오셔라라고 해서 끝까지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을 밟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있을 거고 근데 이미 1차, 2차, 3차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편지를 띄우고 이렇게 이 집회에 총력적으로 나오고 있느냐 이 상황도 보면 대통령실 측에서도 영장 집행의 시점이 임박했다. 이거를 지금 이제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제발로 올 가능성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되니까 네. 당연히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참 빨리 잡혀 들어와야. 네. 체포를 하면 48시간 이내 영장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면 지금 이제 그 공조수사본부를 꾸려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말하자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 속도감이 있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공수처가 아마 지금 충분히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당연히 와서 어떤 걸 쓰겠습니까? 지원 작전을 쓰겠죠. 니네는 권한이 있네 없네, 이 영장은 적법하네 안 했네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그 생트집 잡기로 나올 거기 때문에 됐고 그걸 치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딱 범죄 혐의 포착을 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 내용을 담아서 체포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속을.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수처 입장에서도 영장 집행을 스타트를 하면 영장이 이제 집행이 되는 순간부터 주어진 시간에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이제 그 시간 싸움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죠. 바로 들어갈 것이다. 네. 뭐 묵비권 쓰고 뭐 이래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묵비권이면 괜찮은데 차라리 저는 이제 뭐 윤석열 저도 쪽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묵비권을 쓰는 건 그나마 안 돼. 왜냐하면 그러면 이쪽의 일방적 입장에 다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계속 이제 그 시비를 걸 가능성이 높거든요. 심지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략이 정확히 그거잖아요. 공수처에서는 이거 내란 권한 없는데 왜 자꾸 이러냐 그리고 뭐 법원도 뭐 비판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법원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고 아예 적시를 해준 거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법원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장이 초래할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수처한테 굉장히 좀 말하자면 중요한 키를 담아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더 덧붙이고 싶으시거나 뭐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혹시 기자님 정리하기 전에? 저는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집회 메시지를 발표하고 이 극우 지지자들이 모이고 이 상황들이 단순히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상처를 남길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90% 이상의 국민들은 믿지 않는 가짜 뉴스에서 시작해서 이 부정선거론이 결국엔 이 내란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이나 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여기에 편승해서 가려고 하는 정치적 어떤 기획을 하면 괴멸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해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김한 기자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